네, 맞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전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오늘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여러 변화 속에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내용은 좀 거창하기도 하고, 저도 뭐 국제정치를 전공하긴 하는데 너무 지금 뭐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또 뭐 각 분야별로 특히 요즘에 뭐 기업이나 여러분 직접 하시는 사업도 있으실 테고, 또 미국이나 해외에 친척이나 가족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자들은 지금 변하는 세계 질서를 이렇게 본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정치, 지정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는 사회과학대학이라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치외교학부에 있고 뭐 사회학도 있고 굉장히 이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 외교, 국제 정치, 뭐 한미 동맹, 북한 뭐 미사일 쏜 거 이런 거 그런 거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학과인데, 이제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거든요. 경제학과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뭐 국제 경제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제학은 항상 시장이 돌아가는 그 논리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정치 외교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게 정치 외교는 막 법칙 같지도 않고 그때그때 막 변하고 이러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기업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정치 외교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이게 그 경제가 굉장히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잘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뭐 트럼프 같은,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지 못했던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시장의 질서를 막 굉장히 교란시키고, 국제관계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의 법칙성을 깨트리는 그런 이런 그 정치의 불확실성 이런 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신 것 같아요. 관세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 관세라는 거를 가르쳐 본 적이 없대요. 그 시장에서는 관세는 뭐 굉장히 인위적이고 결국 다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 하면 뭐 관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뭐 보호주의 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상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경제학교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로 되면서 관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관세란 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트럼프가 그 4월 2일 날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이렇게 큰 패널을 직접 들고 나와가지고 뭐 어느 나라는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내온 그 뒤에 공식이 뭔지를 경제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얘기해 봤더니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 적자를 더해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뭐 우리 25%, 26% 이런 식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또 3일 만에 90일 유예를 하고 계속 이제 유예를 해가면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89년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 21개국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개최국이 되는데 다음 주에 경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올 것 같고, 엊그제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 거기도 여성이 이제 총리가 돼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일본 출장 갔다 왔는데 근데 그렇게 여성적이시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주장이 세시고 사실 굉장히 남성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여성의 정치적인 위상이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양반도 아마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인 게 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세계 질서가 잘 어느 정도 다시 굴러갈 텐데 그런 걸 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세계 질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죠? 이게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봐왔던 그런 아주 일상적인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예측도 굉장히 어렵고 꼭 트럼프만 예측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 그게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학자들도 결국 일어난 일을 뒤에서 설명하는 거지 미리 그걸 예측하거나 그러기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들으신 용어는 아마 신냉전 같은 용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 이건 마치 20세기에 미소가 싸웠던 거와 비슷하다. 우리 여기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요. 20세기를 이제 살으신 분들이 있고 또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제가 올해 딱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83학번인데 저도 이제 냉전기를 쭉 살아왔는데 그 감이 아직 있잖아요. 뭐 교련 수업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학교를 다녔고 그런 냉전이 또 온다면 이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산권이라는 나라는 뭐 가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다시 신냉전, 그죠? 냉전이란 두 개의 진영이 생기고 그 진영 내의 결속력은 굉장히 이제 꽁꽁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이 진영 간에는 배타성이 서로 이제 상종하지 않는 그게 단순하게 이익의 진영 분리일 뿐 아니라 아주 이념적인 그죠? 상대방은 아주 악마화하는 그런 세상이 다시 온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근데 지금 미중의 교역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미중은 서로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유튜브 같은 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중국 상품 없이 하루 살아보기 이런 걸 해본 거예요. 근데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저 화장지서부터 그만큼 미국은 중국 없이 살 수 없고 중국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신냉전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얼핏 생각하기엔 미중이 예전 미소처럼 우리 겪었던 20세기처럼 되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러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학자들도 이런 많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긴 한데 뭔가 저렇게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용어를 쓴 건데 그래도 뭐 강의니까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극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다극 질서가 되고 있다. 미국이 이제 쭉 혼자 주도하다가 극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세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3등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3등 국가 얼핏 생각하기엔 러시아 엄청난 이제 군사력이 있고 원유를 갖고 있는 경제력도 있고 뭐 문화도 굉장히 위대한 나라고 하지만 이제 경제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명목 GDP를 하면 이제 그렇게 임프레시브 하지는 않고 이제 PPP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경제 사이즈와 신기술 이런 내적인 동력 이런 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EU 전체가 하나로 중국을 따라올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일본도 그렇긴 한데 이제 군사력 부분에서 독일과 함께 2차 대전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카이치 수상 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일본이 GDP의 1.8%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원래는 1%만 쓰게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전수방이라고 해서 태평양 전쟁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군사화되면 안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GDP 1%만 쓰기로 했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우린 지금 2.3%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 3.5%.
근데 이제 일본이 2% 이상 곧 쓴다는 거거든요. 이제 일본이 1%쯤 쓸 때 우리랑 국방비가 대충 비슷해요. 우리가 한 50조 정도 쓰는데 우리 돈으로 일본이 한 80조 지금 쓰는 것 같고, 일본이 100조, 우리는 50조 이렇게 사이즈가 2배 차이가 곧 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이 강한 나라죠.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떨어지는 때도 있고, 뭐 이제 한일 관계도 굉장히 동등해졌고, 여러분 저 일본 가서 사람들 만나 보면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리스펙트랄까요? 또는 그 호감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한국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요즘에 가끔 회의하러 미국 가보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옛날에는 미국이 당연히 사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돈 내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이 돈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개인 관계도 그렇고 나라 간 관계에서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니까 미국보다 훨씬 기술도 발달해 있고, 그래서 벌써 오래된 일인데, 미국 그 워싱턴 DC 출장 가 보면은 그 덜레스 공항이라는 데 내리거든요. 근데 공항이 굉장히 뭐랄까 미국 수도 공항인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주 옛날식이에요. 아날로그식이고, 또 무슨 이상한 버스를 타고 가야, 모든 사람이 다 버스를 타고 가야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한번 와보면은 뭐 완전히 그 새 세상을 만났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내고 그 국방비를 일정 부분 대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와 보면 뭐 그 버스 올 때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온다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지난번에 무슨 저 미국 배우가 토크쇼에 나와서 깜짝 놀랄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3층을 예를 들어 눌렀다가 잘못 눌러서 또 한 번 누르면 이게 취소되더라. 그게 엄청난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미국 호텔에 가봐도 그런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뭐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기술 발달이 굉장히 돼 있는데 반해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각각 다 경제가 발달하긴 했는데 다극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제 원래 유럽 정치에서 다극화는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막 각축을 벌이면서 삼국지 비슷하게, 그건 삼국지고 유럽은 뭐 오국지 정도 되는 그런 시대를 다극화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여전히 두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서 다국화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반세계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1945년에 지금의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의 질서는 승전국이 만든 질서입니다. 모든 전쟁 이후에는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이제 큰 나라끼리 싸웠고, 진 나라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진 나라가 갖고 있던 세력을 승전국들이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편이 일어난다. 그리고 승전국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2차 대전은 미국과 소련이 가장 강한 승자의 두 나라였는데, 어쩌다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서 세계가 승전국의 두 나라의 싸움으로 갈라진 게 냉전기의 질서고, 지금 다시 이제 그렇게 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역사는 정확하게 80년, 80년 전에 만들어진 질서가 한 단위다. 그 단위인데, 냉전이 91년에 소련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기점이 하나가 됐고, 91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이제 하나의 단위다. 대략의 이제 시기 구분을 해보면요. 근데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자유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그 패권국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가 되면서부터 미국은 항상 패권 국가였던 경험이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가 아닌 세상, 또 미국이 한국을 돌봐주지 않는 세상,
우리가 두 개의 강대국을 동시에 이렇게 좀 다뤄봐야 되는 세상,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이제 조선 왕조에서 식민지를 거쳐서 근대 국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외교 경험이라는 것은 뭐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다. 한정되어 있었고 19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1인당 GDP가 $50 정도였다고 그래요. $50. 그게 그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뭐 그 발전 국가 모델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 뭐 유교 모델이라고 그래서 요즘 뭐 그 태풍상해인가요? 그런 거 하던데 좀 딴 얘기인데 97년 IMF 직전이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어느 회사에 가서 인터뷰하는 게 첫 장면이던데 그때 직원들이 나라 경제가 잘 돼야 제가 잘 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제가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불과 20여 년 전인데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멘탈리티라는 거를. 그래서 그 IMF 때 들어왔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것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완전히 바꿨구나. 그죠? 완전히 우리의 마인드가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다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국제정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지난 30년은 이제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세계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세계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지구의 시공간이 아주 압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 거리가 줄어들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던 얘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이 압축되는 거를 세계화라고 하는데, 세계화가 이루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게 미국이 전 세계의 이제 패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패권. 우선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리더십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제 싸울 걱정 없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교류를 해도 미국이 어떤 안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해결해주는 그죠? 일종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능했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자본이 세계를 막 뚫고 들어가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국도 이익이고, 뭐 그게 못마땅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세계화는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환경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환경. 이게 뭐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금융의 세계화에서 컴퓨터를 통한 어떤 투자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또 우리가 여행의 자유라든지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반세계화라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인터넷이나 교통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미 세계화된 부분이 완전히 반세계화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약해진 거 또는 미중이 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세계화가 부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죠. 저는 다시 재세계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 환경이 바뀌면.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반세계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죠? 우리는 뭐, 파인애플도 싸게 먹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세계화.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바나나 같은 거 되게 비쌌거든요. 저 어렸을 때. 거의 뭐, 진짜 한번 먹으면은 뭐, 잘 먹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줘도 안 먹잖아요. 그럴 정도로 무역이 전 세계화가 됐는데, 반세계화의 흐름이 불고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바뀌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반세계화라는 것도 어느 측면을 이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겪었던 코로나 사태, 기후 위기, 그 다음에 핵무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AI, 보통 이 네 개를 뽑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제 저는 22세기를 인류가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100년이 되기 전에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정도의 파괴력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됐다, 이제. 그래서 핵무기로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론조사 해보면
앞에 이제 설문을 저희가 만드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70%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 그래서 북한이나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아마 일본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주에 이제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 학자들, 정치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정말 핵을 가질 겁니까? 이거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면 이제 핵무기는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8.8톤인가 국내에 갖고 있고 해외에 자기네 플루토늄이 33톤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려고만 하면 뭐 얼마든지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0.2g 뭐 농축우라늄 실험했다고 해서 미국이 막 제재하고 그러거든요. 우린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 때 그걸 좀 받아내려고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간 우리가 핵을 가지면 저 한국이 핵을 가졌네. 한국처럼 모범적이고 국제 규범을 잘 지키는 나라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도 가질 수 있고요. 대만도 갖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도 갖고 싶을 거고 폴란드, 뭐 사우디 지금 한국이 가지면 바로 가질 나라들이 대략 따져보면 한 10개 지금 세계 핵국가는 9개가 있거든요. 거기다 11개 정도 돼서 20개 나라가 핵을 가진 세상과 그냥 9개가 핵을 가진 세상 중에 어느 세상이 더 안전할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20개가 훨씬 더 불안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우발적 사건으로 전쟁이 나고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핵무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핵전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핵이 계속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방사능이든 뭐 핵전쟁 일과 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를 쓸 인간이 안 남아 있겠지만 만약에 누가 돌이켜 봤을 때 어디서 핵전쟁이 시작됐을까?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서 도미노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정말 그럴 상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AI. 그 AI 우리 지금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뭐 통제 불가능한 거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AGI라고 그래서 그 Artificial General한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랑 똑같이 사고하고 스스로 의식을 가지는. 근데 ASI라고 해서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면 우리랑 똑같은데 능력은 뭐 몇억 배 더 우월한 지능이 나오면 우리는 종속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논쟁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노예화될 수도 있고. 기후 위기는 뭐 반드시 인류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극도 녹고 새로운 병균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는 뭐 엄청나게 지금 심해지는데 트럼프는 뭐 그거 아니다. 기후 변화라는 건 없다. 뭐 중국도 석탄 계속 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국의 경제가 먼저지 기후 변화를 앞세우진 않고 있고 뭐 코로나 같은 보건위기도 올 수 있고요. 그 네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가지. 뭐 행성 충돌 같은 우연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디폴트로 놔두면은 지구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미중이 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둘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원래는 그 산업화 이전에 지구 온도에서 뭐 1.5도 상승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2050년 목표였나? 근데 벌써 작년에 넘어갔어요. 1.5도를 넘어섰거든요. 우리 여름 지금 뭐 너무 더운데 저도 이제 그 한여름에 밖에 나와서 40도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떼면 되지. 하지만 전력 공급이라는 것도 다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게 그래도 모른다는 거죠. 분리수거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들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대처한다는 거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합의할 사람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다중위기의 시대다. 이것도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세계 질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제한된 협력이 있고 지정학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봐도 이게 다 지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잉태돼서 무르익던 그런 변화들인데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이게 이제 한꺼번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미중이 싸우면서 AI는 또 그 22년 12월에 그 오픈 AI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를 되돌아봐서 지난 30년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지금 우리는 뭐 미중이 싸우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AI로 인류가 망하면 생성형 AI가 그 22년 12월에 나왔던 사건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미래에서 와가지고 그 칩 하나를 이제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AI로 망하는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 사람이 와서 그 샘 올트만을 죽일 것 같아요. 그죠? 오픈 AI를 죽여, 또는 뭐 힌튼 박사를 죽이든지. 그래서 AI가 못 나오게 해서 다시 미래가 바뀌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지금 지구 질서를 놓고 너무나 막 이제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 각각의 여러 변화들이 너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그게 다 인과관계는 있어요. 그죠? 왜 AI가 만들어졌는지,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미국이 쇠퇴하는지, 왜 반세가 일어나는지가 다 각각의 논리적인 가닥은 있다. 근데 그게 너무 많고, 지난 30년 동안 너무 변화가 많았고, 그게 막 섞여서 일어나면서 증폭 효과도 있고, 왜곡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안에 그게 녹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논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분석할 때 이게 뭐 트럼프가 저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막 3,500억 관세 패키지를 우리한테 물리는 거. 이건 트럼프 개인의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녹아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 뒤에 있는 어떤 구조의 변화에 각각의 가닥을 모르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보면은 많은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던 시대는 끝났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한 달이면 끝난다. 뭐 우리 이명현 선생님이 제일 분석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얘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가닥들이고 그걸 좀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종합되는지는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고 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 개인의 마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80억의 그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인간 스스로가 이해하면서 사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화한 게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했다고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앞 슬라이드 말씀은 그만큼 복잡한 상황이 30년간 응축돼서 일어났는데 어느 하나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속에서 국제 정치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저는 유엔 총회장이거든요. 여러분 뉴욕 가시면은 이제 견학할 수 있는데 유엔 총회라는 거는 정말 그 인류 역사에서 모든 국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일국 일표제를 행사하는 정말 뭐 미국도 한 표,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도 한 표 이런 그 지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1945년에 그 유엔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기문 총장님도 나오셨고 그 전에 이제 1919년에 국제연맹이라는 거를 미국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 정치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죠?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전쟁입니다. 국내 정치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전쟁이다. 전쟁이란 건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게 합리화되죠,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는 게 합리화되는. 그러니까 폭력이 상시화되어 있는 그 현장이 국제 정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월츠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사람들이 와서 왜 전쟁을 국가들이 하는지를 묻는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군사력이 있고 전쟁을 해도 뭐 법원이 있어서 나를 벌 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전쟁을 안 하고 있을까, 국가들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국제연맹 이런 건 사실 다 허수아비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서, 그죠? 그 이유밖에 없는 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세력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력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제정치다. 그거 말고는 국제 정치를 좌우하는 다른 논리는 없다는 게 이제 국제 정치, 특히 이제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요즘 뭐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좀 국제 정치가 너무 그런 막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제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서로 협력도 하고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인류 역사상 약소국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뭐 인권이나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와서 수사를 하더라도 처음 실현한 것이 이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인데, 국제연맹은 사실 실패로 돌아갔고 국제연합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국제연합 이제 전문 앞에 이렇게 보면 인권, 전쟁 방지, 뭐 지속적인 평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뭐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부하니까 국제 정치도 이런 게 작동을 국제법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사실 어기자고 들면 어겨도 그걸 군사력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평소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싸우고, 이게 국제 정치가 망가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고, 그동안 왜 안 싸웠을까, 그러면 그동안 왜 안 싸우고 경제 논리로 국제 정치가 작동을 했을까 라고 이제 묻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렵게 이제 주권 국가 체제, 모든 국가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돌아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서로 견제하는 것밖에 없지, 이런 제도가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불러요. 자유는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국가들이 자유롭고 국가들이 영토도 보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왜 가능했냐?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좋은 건 아니고 미국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 못 싸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 미국이 힘이 너무 세서 복종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화를 가져다 주고, 다른 제국, 우리는 이제 중국 제국에서도 살아봤고 일본 제국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국, 일본 제국, 미국 제국 중에 어떤 게 제일 낫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국 제국이 제일 낫다. 왜냐하면 주권도 주고, 그죠?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주권이 평등하고 인정해주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무조건 와가지고 그 총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의 그렇게 설명하는 쪽이 있어요.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 이런 거를 그래도 소중히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국가들의 관계를 관리했기 때문에 힘의 논리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이념의 논리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강조하는 이제 한 축이 있고, 상대적으로 힘을 강조하는 축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현실은 두 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이제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요. 1914년 이제 1917년에 1차 대전에 개입하면서 국제연맹을 이제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미국이 이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다. 그런 미국이 이제 이런 규칙 기반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제도도 좀 만들고 국제연합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공공재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질서가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것들, 싸우면은 가서 누가 말리기도 해야 되고, 경제 활동도 하려면은 도로도 누가 깔아야 되고, 그죠? 또 돈을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재화인데 아무도 자기 돈을 들여서 생산하지는 않는, 그죠? 그런 이제 공공재, 우리 이런 말 평소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국제적인 의미의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국가가 있어야, 자기 돈 들여서 굳이 세계 질서를 돌아가게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으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패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패도 이런 우리 동아시아에서 왕도와 패도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패가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이건 전혀 다른 맥락에서 패권이란 리더십이고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센 나라다. 굉장히 센 나라인데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왜 생겼을까? 너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는 크게 투자해서 크게 먹는 그런 식의 다른 국가이익 추구 방법을 생각한 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뭐냐? 달러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찍으면 자기 나라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되기는 하지만 경제만 튼튼하게 유지가 되면 유동성 위기를 절대 겪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엄청난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핵기술,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들은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미동맹을 봐도 한미동맹의 미국의 그 장악력, 한국에 대한 미국의 힘은 우리가 핵을 못 갖게 하는 데에서 비롯돼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핵무기가 너무 많아지면 세상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970년에 핵 비확산 체제, NPT,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1968년에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핵을 갖고 있는 5개 나라, 지금 상임이사국들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요 나라만 이미 핵무기 국가니까 핵을 갖고, 아직 못 갖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안 갖기로. 그럼 이 불공평한 조약이죠. 그죠? 불평등 조약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조건은 이 핵을 안 갖고 있는 나라들을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절대 공격하기 없기. 그래서 절대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핵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이죠. 이건 다 허용해주고, 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점점 핵무기를 줄여서 나중에 아주 최소한의 핵만 갖도록 핵무기 국가도 노력을 하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안 지켜졌어요. 이 나라들은 계속 핵을 막 증강했고, 물론 이제 뭐 솔트 같은 핵무기 제한 협정이 있긴 했는데, 비핵 국가들 중에 이제 핵을 가진 나라가 4나라가 나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4나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NPT 체제가 유지된다는 거는 이 지구의 공익을 위해서도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이익도 있다. 여기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제 국제제도, 미국이 국제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유엔도 만들고, 뭐 유엔 해양법 조약도 만들고, 뭐 포괄적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 CTBT라고 해서 이런 거를 미국이 막 만드는데, 막상 미국은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는 그 주권을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굳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제약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왜 그 모습을 그냥 놓고 보냐. 자기네만 달러 쓰고 핵무기도 못 갖게 하고 아주 일방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생각이 없냐? 그건 아니고 그런 미국이 제공하는 질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이 아까 말한 자유주의 이념에 의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력 균형의 세상과 미국이 좀 일방주의적으로 구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혜택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없는 엉망인 세상에서 치러야 될 비용과 미국이 있으면서 이제 미국한테 내야 되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혜택을 아주 세밀하게 비교해 봐서 미국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세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은 국가들은 이제 그 질서에 동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균형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했던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미국 스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동맹국들이 우리를 벗겨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미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미국한테 주고 우리가 할 몫도 하고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있는 거죠. 리더십에 해당되는 그게 서로 굉장히 이제 도움을 줘가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미국이 보이지 않지만 얻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이득도 사실 있고 뭐 미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나마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정말 가보지도 않은 땅에 가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죽고 미국이 엄청난 세금을 해외 원조를 줘가지고 개도국을 살리고 하는 그 행동들이 지구 질서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지만 그게 자유주의 질서다. 자유주의 질서랑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권 국가 체제라는 것은 전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뭐 어려운 말 허용적 요인 이런 게 항상 있는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48년 이후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더 이상의 전쟁 없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인 부분도 있고 미국이 야 내가 만든 질서가 진짜 좋은 거야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성공 모델이 저는 거의 유일한 성공 모델은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그 완전히 민주화된 나라냐 일본이. 근데 또 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전통이 워낙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민주화나 역동성이 있고 경제 발전도 훨씬 빨랐고.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 이라크에 가서 막 민주주의 심는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한국만큼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국이 없었고. 또 역으로 중화 질서 때 그 중국 중심 질서였을 때 한국을 정말 그 아주 모범적인 조공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오키나와 조선이 중국 4대 질서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제 조공국이었는데 그것도 뭐 일방적으로 종속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나름대로 계속 교섭이 있었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근데 어쨌거나 그 중국 중심 질서에서의 우리의 위상, 그러니까 뭐 넘버 2 정도 되고 미국 중심 질서에도 뭐 넘버 2인지 3인지는 모르지만 뭐 탑 레벨의 엘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에 양국을 가장 잘 알고 뭐 더 나아가서 중재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 힘도 가진 그런 나라로서는 정말 한국의 위상이 국제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다가 특히 이제 요즘에 오면서 더 미중 경쟁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은 어떻게 하나 그걸 유심히 전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K 앞에 많이 붙이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의사분들 그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외국 기자가 이건 어디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의료의 문제.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골치 아픈데 이제 그 나라도 근데 한국은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 한국은 그래도 문제를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지 않고 굉장히 잘 해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도 뭐 발전해 있고 민주화도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역행한다고 하잖아요. 미국 뭐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세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나라나 세계에 모범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좀 더 물론 상대적이긴 한데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세계질서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80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변화는 진짜 큰 변화다. 그죠? 저 강의할 때도 우린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엔 진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국제 정치로만 보면 국제 질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중엔 가장 큰 변화다. 그거는 1945년에 만들었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무너지는 이유가 굉장히 구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제국, 로마 제국, 영국 제국, 징기스칸 다 해서 그 한 나라가 가졌던 힘의 비중을 보면 가장 큰 나라예요. 미국처럼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부시 때 2001년, 2002년 그때 미국이 갖고 있던 군사력이 군사비만 따지면 전 세계 군사비의 반 정도 돼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이 다 편을 먹고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제국이 돼야 돼요, 원래. 그죠? 한 나라가 모든 세상을 다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1위다. 미국은 압도적인 1위다. 군사력에서는. 하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고 또 미국이 모든 힘을 갖고 있지는 않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다른 나라하고 공유하고 있는 취약점은 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보면 여전히 1위라는 거 이런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트럼프는 이렇게 과격한 정책을 펴는 걸까?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그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이코노미스트 그런 데서 내는 경제의 체질적인 발전 이런 거 보면 미국이 1등 아니면 2등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그런 동력도 많은데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거의 망해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여러 컬럼니스트들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잘 나가는 미국이라는 게 뭐냐. 근데 트럼프가 지금 82세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최전성기에 봤던 미국, 자동차 잘 만들고 세계 제조업의 핵심이고 그런 미국, 그죠? 주로 제조업과 산업화의 미국. 근데 미국이 무역에서 제조업에서는 적자지만 서비스에서는 흑자예요. 흑자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이제 기술이라든지 금융 이런 발전된 섹터고 주로 민주당이 이제 많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섹터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1위다. 그리고 제조업 미국 인구가 3억 5천쯤 되는데 제조업 종사 인구는 많이 잡아야 2천만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를 위해서 미국의 여러 외교 정책을 편다는 건 사실 무리고 하지만 제조업은 물론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군사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근데 그거를 대부분 다 외주를 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싼 노동력과 입지 조건을 따져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경제 논리로만 세계의 공급망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와 같은 급변 사태가 나오면서 마스크도 하나 이제 조달이 안 되는, 그죠? 그리고 지금 히토리 갖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완결적인 공급망을 만들어야 된다. 정치 논리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허약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국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여전히 1위인데 그렇지만 불안 요소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이제 미국의 여러 노력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화되면서 요즘 AI로 뭐 곧 없어질 직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정말 나오나 계속 보고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곧 없어질 것 같아요. 학생들 보면 학생 뭐 딴 얘기인데 제가 막 강의하고 있으면 애들이 다 녹음해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다 녹음을 하고 그걸 이제 저 프로그램에 넣으면 다 글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을 글로 풀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의에 안 들어와도 글로 나오고 그거가 정말 맞는 말이었는지를 챗GPT에 넣고 돌리면 뭐 연도 틀린 거, 뭐 틀린 얘기를 다 잡아내줘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를 얘기해줘. 그럼 얘들이 문제도 다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때 그거를 달달 외워가지고 쓰는 거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학습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연도 틀리면 안 되고 내용도 허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한 내용을 애들이 이제 그 전철 이런 데서 열심히 듣는데 그것도 그 제가 한 얘기를 누가 전철에서 듣고 있다는 거는 그 굉장히 좀 기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2배속으로 듣는데요. 이게 교수들이 한 얘기가 너무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이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 속도를 못 참아서 2배속으로 해서 듣는 거죠. 빨리빨리 들어야 되니까. 우리 유튜브 볼 때 재미없으면 막 2배속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전 최대한 빨리 얘기해요. 절대 2배속으로 못 듣게. 그래서 2배속으로 들으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 2배속으로 듣는다는 것까지는 좀 기분이 너무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술 발달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죠? 그래서 하여간 넘어가서 이런 그 굉장히 빠른 기술 속에 미국의 세계의 지배력은 여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조업 얘기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자동화 속에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도 당연히 제조업은 없어지겠죠. 근데 그 없어지는 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투자를 받아서 또 다른 공장을 지으면 그 문제가 제일 잘 해결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빨리 재교육을 해서 더 좋은 직업으로 빨리 이렇게 어차피 자동화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패자가 없도록 잘 관리해서 경제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치적 코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죠? 제조업 기반의 정당들이 약화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은 엄청난 정치 변동을 겪는데 미국은 그거를 다른 나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더 많이 들여오고 그래서 공급망 문제도 해결하고 자동화로 생기는 경제적인 불안감도 해결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논리가 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트럼프가 하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런 행동들은 저는 미국의 세 개의 미국이 있다고 봐요. 세 개의 미국. 하나는 옛날의 미국, 여전히 세계의 패권국으로 계속 세계를 잘 관리하려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이제 전통적 공화주의자들 그런 이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약해지는 미국을 되살리려는 또 다른 얼굴.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강압적이고 경제 논리를 앞세우고 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동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미국 가면은 한국이 가면 너는 정말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만약에 군사적으로 견제한다 그러면 우리 평택 캠프 험프리즈가 있잖아요. 거기 주한미군 사령부도 있고 우리 서울에 용산에 있다 옮겨간 건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 전작권상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이 몇십만이 오게 돼 있어요. 몇십만이라는 게 뭐 비밀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근데 불가능하죠. 지금 뭐 한 5만이나 올까. 근데 그 팀이 오면 일본하고 한국에 주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그러니까 그 캠프 험프리즈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육군 기지 중에 최대 규모예요. 최대 규모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기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에 엄청난 전투력이 있긴 한데 이것도 딴 얘기인데 그 우리 인구 절벽 문제 때문에 그 인구가 지금 뭐 신생아가 10만 아래로 떨어졌나요? 20만 아래로 떨어졌나요? 그래서 그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한다는 기준으로 한국 군이 10만 이상을 채우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30만 대인데 그러니까 10만 군으로 뭘 할 수 있나 하는 걸 아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건 좀 별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 그 한국의 세계 최대의 기지를 가진 한국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우리의 슈퍼 엘라이다. 그 이제 그 말을 빌리면 그대로 슈퍼 엘라이. 그러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뭐 그런 동맹국인데 두 번째 논리, 두 번째 미국은 거기서부터 돈을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는 두 번째 논리가 있고 세 번째는 트럼프 개인. 그래서 트럼프 개인의 뭐 또 다른 동기가 있잖아요.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뭐 그 남의 나라 대통령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 우리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세 개의 논리가 하나의 사건에 또 마찬가지로 응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한테 하는 미국의 정책 안에는 한국이 정말 소중한 동맹이니까 동맹을 잘하자는 논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힘을 발휘해야 되니까 돈도 더 내야 되고 거기다 트럼프 개인의 여러 가지 동기도 같이 작용해서 하나의 사건 안에 이 세 개의 미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각각의 논리는 다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개인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첫 번째 논리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이익, 구조적 이익을 누리면서 계속 미국이 이제 패권이 되고 싶은 그런 전통적인 논리. 그건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논리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원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비롯되냐? 이제 패권의 피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은 그 다른 나라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잘해주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나라 세금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타주의 거죠. 자기네 광에서 그 부자 광에서 인심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길게 얻어들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대충 밸런스가 맞는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만 구조적으로 엄청 이익을 보니까. 그거는 근데 그 구조적 이익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대통령만 그걸 계산할 수 있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잘 계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뺏긴 것만 눈에 보이고 진짜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전략적 마인드가 더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미국이라도 계속 자기 힘만으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세금을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이제 그 어날로지로 그런 그 비유로 세금을 받는다는 건데 기존에 했던 정책을 굉장히 미국만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닉슨 때. 그때 그 우리 7사단도 뺐고 고종 환율제를 갑자기 변동 환율제로 바꿨고 그때 관세 엄청나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미국의 시대가 끝나나 보다. 어떻게 미국이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중국하고 대땅 때 해가지고 그 닉슨이 72년 2월에 그 모택동을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박정희 대통령한테 북한하고 좀 너네 잘해라. 미니 대땅 때라고 해서 뭐 이후락 그 정보부장에 가고 뭐 7.4 공동성명 나오고 근데 1년 만에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런 논리는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무리를 한다. 그렇지만 이제 카터가 들어오면서 다시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다른 나라들한테 뭐 인권도 강조하고 다시 자유무역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그 85년에 플라자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환율을 조정하라고 강제해서 미국 상품이 잘 팔리게 달러 평가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20년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근데 일본은 되게 억울할 것 같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내주는 국방비, 그걸 이제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국방비를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 경제 발전에 썼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 국방비를 좀 쓰라니까 쓰기 싫은 거죠,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냉전이 끝난 역사를 보면 미국은 일본한테 계속 재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더 써라. 근데 재무장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다시 군국주의나 뭐 이런 게 나올까봐의 문제인데, 미국이 뭐 일본을 그걸 확실하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돈을 더 써라. 그런 걸 요구하는데, 일본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일본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미국을 계속 믿을 수도 없고, 또 중국이 계속 거세지고 있고,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합의를 얻어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일본의 평화주의 세력이, 특히 핵무장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다 얘기하는데, 근데 일본도 핵무장이 플랜 뭐 한 C, 플랜 D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굉장히 힘이 약해진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런 패권의 필요가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도 처음은 아니다. 언제나 이 패권의 논리라는 거는 힘이 셀 때 자발적으로 잘해주다가 힘이 딸리면 동맹국들 팔을 비틀고 적을 유화해서 여유를 좀 찾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원래 자유주의 패권으로 돌아오는 주기적 일방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거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패권이라고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 트럼프도 그럴 거라고 계속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사실 이 경제적인 패권의 경제적 과다 지출 때문에 일어난 재조정 전략의 일환이다. 패권을 재조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게 굉장히 증폭돼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좀 이제 살리고 나서 미국이 좀 살만해지면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건 전통적인 공화주의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고 힘을 내서 이제 전쟁도 막고 하는 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포스트 트럼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3년 좀 더 남았는데, 다음 대통령이 28년 선거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간 아직 안 끝났을 때잖아요. 우리 올해 시작했죠. 그러니까 2030년 6월에 이제 우리 선거할 테니까 29년은 미국의 새 대통령하고 이제 1년 반을 이제 겹치게 될 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새 대통령이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이제 트럼프 부통령이 이제 JD 벤스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뭐 신문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경력도 좋은 면도 있고 한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이제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주의자적으로 훨씬 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고 동맹을 공격하고, 이제 그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뭐 그 마가 세력,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마가 세력의 정치적 후원을 받기 위한 국내 정치적인 무브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미국, 세계 문제에 관여하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가고, 그렇기 위해서 동맹국의 이익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 또 4년을 한다. 그러면 그 일방적인 주기가 아니고 그냥 상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럴 것인지 안 그럴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패권의 필요가 등장해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거를 저도 올해 이제 처음 공부를 했는데, 그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아담 퍼거슨이라는 학자가 있었대요. 18세기에. 근데 그 양반의 얘기 중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패권 국가들, 세계 리더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스페인이나 우리 그 16세기 스페인, 뭐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계속 전쟁을 사실 하거든요. 그 서구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전쟁을 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용병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국고에서 이 시민들이 민주주의면 이게 내 나라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만 왕의 나라면 굳이 가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당하든 아니면 대부분은 용병으로 쓰는데 용병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고가 늘어나야 되니까 보호주의나 중상주의를 하고 제국 식민지를 만들고 그런 걸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돈을 꾸어서 그죠? 그러면서 뭐 우리 유태인 세계 금융 네트워크가 생기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로스차일드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생긴 그 나라의 빚, 그죠? 국가 부채. 그 국가 부채는 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국가 부채의 매년 이자가 그 나라 국방비보다 많아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그 이제 세계 리더 국가가 국고로 유지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자기네 나라 이제 저 본드일 수도 있고 채권. 그래서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방비가 1,000조 원을 넘는다 우리 돈으로. 이제 그 이제 900빌리언쯤 되니까 지금 뭐 1,000조도 훨씬 넘는데 매년 1,000조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가 있고 그게 미국 예산의 뭐 한 30% 되나? 그러니까 전체 미국 예산은 뭐 엄청난 나라죠. 근데 미국의 빚이 그 1,000조를 넘어섰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그 이자로만 미국이 돈 꾸은 거에 이자로만 내는 돈이 미국 국방비를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서서 이 퍼거슨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에 니얼 퍼거슨이라고 근데 지금 살아있는 영국의 제국을 연구하는 재정 그 역사가인데 이름이 똑같이 퍼거슨이라 좀 헷갈리는데 올 초에 이제 그 헤리티지라는 데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넘었던 나라들 역대 제국 영국이 안 넘었었고 터키가 안 넘었었대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으로 들어갔다. 국가 부채가 너무 커졌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로 일방주의를 한다는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장 큰 그 생각은 국가 부채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게 아직 이런 국가 부채를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 부채가 느는 속도인데 여기서 완만하다가 특히 이제 2001년 그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돈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잡으면 14조 달러 정도 썼대요. 그러니까 뭐 14조 달러니까 얼마인가요? 4천억. 그죠? 1조 4천억쯤 되나? 1경 4천억 원쯤 되나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가지고 그게 이제 GDP 대비로 보면 2030년, 40년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달러를 찍어서 다른 나라가 그걸 사준다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기초통화국의 경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그 달러를 못 믿겠다. 이제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무역도 이제 다른 통화를 찾게 되고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세계 결제의 52%인가 여전히 뭐 막강하고 위안화가 뭐 10% 정도 되나요? EU 유로 달러 좀 있고 옌 좀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달러의 신뢰가 높기는 한데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기축 통화의 패권의 이익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건 듣고만 이해한 건데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겠죠. 주식값이 떨어지면 그 돈이 다 미국 채권으로 간대요, 보통. 그러면 이제 채권이 다시 값이 올라가고. 근데 그날은 4월 2일 날 주식에서 빠진 돈이 미국 채권으로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경제 동향이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는 게 미국 경제가 결국 좋아져서 채권을 사놓으면 뭐 10년에 뭐 4.5%짜리 뭐 이런 거 사놓으면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트럼프가 보고 이건 완전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뭐 녹화하는 거라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권이 갖고 있던 장기적인 구조적 이익이 뭔지를 모르던 대통령이 피부로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달러나 기축통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막 정책을 해서 그 패권의 구조적 이익을 이제 상하게 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핵도 비슷해. 핵도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한국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라를 지켜줘야 돼. 그럼 이제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확장 억제라고 해구산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거 꼭 씌워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실현이 됐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됐다. 만약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핵무기를 갖게 돼서 우리나라의 방위를 우리나라 스스로 완전히 할 수 있게 됐다. 북한하고 뭐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됐다. 중국도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수, 핵무기라는 게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방위가 완전히 우리 핵무기로 지켜지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뭐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거기 주는 돈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아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정치적 동맹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너네 저 관세 더 내.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건 우리의 안보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인 도움이 맞바꿔지는 건데 안미 경중 우리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안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안에서 미국이 필요 없다. 그러면 경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럴 때 트럼프가 이게 한국에 핵을 갖더니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네. 이게 핵을 갖게 된 거가 정말 큰 실수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핵무기 독점 효과라는 것이 패권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미국 중에 앞에 이제 그 전통적인 패권론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체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나.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많은 행태는 그 패권의 논리로만 보면 낯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해왔던 일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국가 부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행동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일정한 부분은 그거를 굉장히 개인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도 트럼프 만약에 정말 바이든 같은 뭐 또 다른 대통령이 와도 이 미국 패권의 경제적 기초를 되살릴 수밖에 없는 그건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바이든 때도 트럼프가 했던 경제 정책을 별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했던 그 미중 1차 무역 합의 그대로 다 유지했고, 그런 뭐 제재나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수출 통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것도 더 강화했고, 뭐 그러하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도전인데 이건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이런 미국의 약화와 중국이 부상해서 미중이 싸우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예요. 만약에 중국이 여전히 지금 되게 못 사는 나라다라고 해도 미국은 계속 비슷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보건 위기니 뭐 기후 변화니 이걸 다 미국이 해야 되니까 패권국으로. 그러니까 굳이 중국이 없었어도 패권의 쇄퇴는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물론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패권의 쇠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맞물린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건은 그런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위기. 예. 만약에 인류의 위기, AI의 발전이나 기후 변화가 중국의 부상 없이 미국이 쇠퇴하더라도 미국의 세상, 그죠? 미국 세상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훨씬 잘 해결됐을 거예요. 미국이 그럼 책임지고 우리 AI 합의합시다. 규제 같은 거. 그러면 중국도 뭐 그때 약했으니까 다 합의했을 거고. 근데 이게 미중이 막 싸우는 때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걸 두고 막 싸우니까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고 미국은 또 약해지고 있고 하는 문제가 겹쳐져 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질서의 여러 논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와 별개로 중국의 도전, 이건 중국의 엄청난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역사상 이제 그 미국이 45년 이후로 계속 잘 살아왔고 우리 80년대, 90년대 일본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소니도 샀고 뭐 캘리포니아 땅의 상당 부분도 일본이 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본이 중국을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일본과 다른 거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일본은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따라와도 경제적인 선에서 조정은 되는 소련이 많이 따라왔는데 소련이 따라온 거는 군사적으로 미국을 능가한 적도 있었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미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생각하기에 군사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전면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는 처음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문서들을 보면 중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이제 컴피티터다, 그죠? 경쟁자, 가장 중요한 경쟁자다, 페이싱 트레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따라오는, 이거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나라고. 정말 중국이 결국 이길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신기술 영역을 보면 작년만 해도 그 이제 저 상해 그 봉쇄 코로나 때 되고 나서 그런 뭐 백지 시위 있고 시진핑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뭐 올해 실각설도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내분도 있고 그다음 부동산 사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버커패서티라고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에서 나온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국민들의 신뢰가 없어지고 뭐 그때 시진핑이 그 김정은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 노스 코리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불과 작년이었어요. 작년. 그래서 피크 차이나 티어리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정점을 쳤다.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근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지금 중국의 위상은 뭐 엄청나게 지금 강해지고 있고 반면에 미국과 그 웨스트의 위상은 뚝 떨어진 거죠. 불과 그래서 그 트럼프 집권 이후 지금 9개월 만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그죠?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이렇게 허술한 나라였나? 이런 얘기를 학자들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어떻게 1년도 안 된 기간에 미국이 바뀌고 그 공백을 지금 중국이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전에라도 중국의 이 부상과 중국이 가하는 그 도전은 굉장히 거셌다. 경제적이고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AI, 그다음에 양자,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스페이스, 뭐 사이버 이런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그 영역은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된다면 그 미중이 싸우게 된다. 우리 대만 급변 사태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핵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미중이 싸운다. 어디서 싸움이 시작되든 그러면 처음에 해공군으로 싸우겠죠. 이제 미중이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선 대만 시나리오가 제일 강력해요. 대만에서 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든 아니면 독립선언을 안 했는데도 중국이 쳐들어오건 그러면은 대만을 지원해서 양안에서 싸우겠지만 주일미군 기지와 뭐 호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미군이 투입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인태사령부,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고 해서 하와이에 사령부가 있는데 미군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와서
중국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 대만만 놓고 싸우면 되는데 이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할 때는 중거리 미사일들을 많이 쏘고 그리고 미군의 항공모함이 접근하지 못하게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그 엔타이쉽, 그 ICBM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미국이 그 미사일을 쏘는 원점을 공격하게 되고 그 중국 본토를 뭐 일정 부분 공격하면 중국도 본토를 타격받았기 때문에 하와이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에스컬레이션 시나리오들을 미국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면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핵무기 때문인데 만약 미중은 다 핵국가니까요. 미중이 핵을 가지고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핵을 갖고 있는데 핵 능력은 엄청난 편차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70년에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60년에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갖게 되는데 중국의 핵 전략은 정말 최소한의 숫자의 핵무기만 갖는다.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존적 핵 전략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핵 전략이었기 때문에 지금 핵탄두가 많으면 600개, 적으면 한 400개 핵 탄두가 그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고 ICBM도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도 있고 반면에 미국은 한 5,500개 정도 핵탄두가 있는 걸로 봐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한 3,500개. 그 다음에 그 배치된 게 한 1,550개. 그래서 미러 간의 뉴스타트라고 해서 핵탄두를 1,550개까지만 이제 배치하기로 한 게 이제 내년 2월에 종료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핵 균형은 상대가 안 된다. 중국도 그걸 알고 2035년까지 1,550개를 딱 갖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ICBM이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 러시아와 기술 협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핵을 쓸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서 좀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싸우면 둘 다 망한다는 수준까지 딱 정해진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이런 대만에서 싸움이 나도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결국 나는 미국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의 단계를 미리 다 생각을 하니까.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핵 페리티라고 해서 이제 균등성을 이루게 되면 미중이 훨씬 더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다. 그때 그거를 결정하는 거가 AI의 힘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핵 스위치를 더 빨리 누르고 더 효율적으로 누르고 더 정확하게 때리느냐 하는 게 다 AI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그 자체가 무기는 아니어도 이거를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을 훨씬 더 자동화, 효율화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빨리 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게임이다. 근데 중국이 훨씬 더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생각은 어떻게든지 AI를 통제해야겠다. AI 기술, AI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인력, 전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몇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엔비디아니 뭐 굉장히 많은 최첨단 반도체들, 인력도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미국이 그 비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H1B 비자인가 그거 하니까 중국이 K 비자라고 그래서 세계 글로벌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비자를 바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기민하게 미국 하는 걸 보고 미국이 실책을 할 때마다 그걸 이제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력은 뭐 비슷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를 통제하는 거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통제하면 중국은 저는 뭐 기술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몇천 개를 쌓아가지고 돌리는 거죠. 한 개 이쪽에서 돌릴 수 있는 거를.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레거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못할 줄 알았는데 딥시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AI의 보험관. 그래서 미국의
몇 개의 기술 통제에 대한 이론이 있었는데 완전히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 하나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소통하고 중국에 도움을 줘야 그걸 레버리지로, 주던 걸 안 주는 게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술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티어리가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 딥시크만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미중 경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얘기했는데, 미국이 겪어본 모든 도전 중에 80년 중에 가장 강한 도전이고, 미국이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는, 그것도 신기술의 시대에 나온 경쟁이기 때문에, 원래 신기술은 기술이라는 게 발전도 해야 되지만 규제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규제에는 아무도 이제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발전해야 된다는 걸로. 올해 2월에 그 파리에서 AI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혁신과 규제 두 개의 균형이 암암리의 어떤 합의였는데, 이때 벤스가 왔나? 우리는 규제는 전혀 이제 없다. 무조건 혁신이다. 이렇게 나가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AI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졌지만, 규제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악용됐을 때, 그죠? 이거를 뭐 범죄 집단이나 하는 뭐 해킹이나 이런 문제를 들었었을 때, 그러고서 이제 이건 미국 얘기인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개인 트럼프가 가지는 문제들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실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외교 전략은 전반적으로 하여간 세계 문제에 별로 관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거를 restraint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해.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자제를 하겠다. 많이 그 오지랖 넓게 가지 않고 하는 절제 전략으로 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 돌보기도 바쁘다. 근데 그게 뭐 많은 국가들이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한테 쩔쩔매나, 우리 대통령도 가서 뭐 굉장히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게 트럼프가 무서워서 뭐 강압에 굴복해서라고 저는 생각진 않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점, 이 미국이 있는 세계의 비용과 미국이 없는 질서를 계속 타진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미국 없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계산이 들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월드 마이너스 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 없는 세상 뭐 이런. 미국도 알아요. 그 이제 미국 바이패싱이라고 그래서 그 미국의 학자들이 이제 미국을 우회하는 전략을 많은 국가들이 쓰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에 4년, 5년 지속되면 정말 미국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그래서 유럽, 한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힘을 다 합치면 미국만큼은 안 돼도 뭐 나름대로 그 공급망이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 질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국가들도 또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글로벌 사우스, 우리 3세계라고 하는 뭐 중동이나 이런 데도 또 세력화가 되면 다극화는 아니고, 이건 이제 러시아가 멀티 센트릭 월드 오더라는 얘기 하는데 굉장히 잘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폴이 되진 못해, 극이 되진 못해도 센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몇 개의 센터의 세계 질서가 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미국에 대한 그 많은 국가들의 대응은 굉장히 전략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하는 것도 뭐 대통령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국제 정치라는 게 그런 뭐 감정 싸움이나 어느 한 대통령끼리의 케미스트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우리는 실용 외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훨씬 더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 이건 이제 미국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생각인데 뭐 반대예요. 다 반대가 훨씬 많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관세를 물리면 그 관세가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냥 생각한대요, 막연히.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관세를 우리나라가 물리면 거기서 나온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뭐 그 거기서 정부가 물린 관세 수입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어떤 정책의 돈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관세를 물려서 올라간 물건값에 반영된 증가분은 소비자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월부터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사놨던 재고가 다 풀리고 이제부터 이제 수입하는 관세 물린 물품들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미국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물건이 3, 4달러씩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물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 제자 하나가 그 뉴저지에서 그 교수를 하는데 지난번에 와서 야, 너는 계란을 왜 이렇게 못 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계란을 못 먹은 지가 1년 반이 됐대요. 그래서 그 계란이 왜, 근데 그건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 공급의 어떤 계란 공급에 특별한 문제도 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물가 자체가 너무 올라서 옛날에는 점심 먹을 돈으로 아침 먹어야 되고 예전에 저녁 먹을 돈으로 점심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과 생활 인플레이션은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거기다 관세 효과까지 가면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장난감 같은 제조업인데 그게 다 중국에서 온대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완전히 망가질 거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장난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는 우리도 다 중국산이 많잖아요. 그게 뭐 10불씩 올라가면 이제 국민들이 엊그제도 그 노 킹스 시위라고 그래서 미국에 뭐 왕은 없다 해서 260개 도시인가 뭐 굉장한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모르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촘촘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땅도 넓고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좀 앞에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런 미국의 전략들이 서로 이제 막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두 가지 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은 국방 전략. 이런 미국의 트럼프 시기에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이제 안보 부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 핵심은 미국의 이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지역의 국방 전략은 굉장히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 가보시면은 뭐 더 느끼시겠지만 유럽이 옛날 같은 유럽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약해졌고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그래서 그 유럽이 탈냉전기에 미국으로부터 좀 자율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유럽 자체의 어떤 안보 그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도 났고 또 AI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따라가는 데에도 굉장히 뒤늦었고 그래서 앞으로 유럽이 차지할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외교관 하는 제자들 만났는데 옛날 뭐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자기 배치 받아서 가는 대사관. 근데 유럽 가는 게 뭐 다 꿈이었는데 이제는 유럽 가라고 그러면 다 싫다고 그러네요. 물가만 비싸고 가서 일도 잘 안 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일 좋아하는 데가 동남아라는 거예요. 동남아 가면 물건도 싸고 뭐 애가 둘이면 다 유모도 2명 둘 수 있고 일도 잘 되고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동남아로 가는 게 제일 이제 동남아도 잘 살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에 유럽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라앉고 있고 정정도 불안하고 미국은 이제 저렇게 혼자 가고 있고 아시아가 결국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도 민주화를 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 중심으로 세상이 이제 흘러갈 거라는 거죠. 미국도 정말 자기네 핵심 이익이 있는 지역만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 전략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이제 그 공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시아와 중국 견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유럽도 중요하니까 나토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믿는 거는 그래서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 나토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49년에 만들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이제 들어가면서 터키도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유럽 방위 동맹이 됐는데
대부분 미국이 하는 거죠. 미국이 다 해주는 건데 미국이 빠져버리거나 별로 열심히 안 하면 유럽 국가들끼리 동맹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미국이 정말 유럽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이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 반면 동아시아의 동맹국들, 한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도 동맹이긴 한데 좀 약화됐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버릴 확률은 대단히 적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왜 이렇게 중시하냐? 그 뒤에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에 그 현실주의의 생각인데 다른 대륙에 미국 대륙이 아니어도 다른 대륙의 패권 국가가 나오면 지역 패권 국가가 나오면 반드시 미국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아시아를 다 장악해 버리면 이게 세계적인 패권은 아니어도 아시아를 다 장악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권도 만들고 군사권도 만들면 그 다음에 그 힘은 태평양으로 뻗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는 거는 용인하는데 패권국이 되는 건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패권국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동맹국을 최대한 같이 싸워줘야 된다. 거기에 한국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그런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이제 대단히 불명확하다. 일단 그 트럼프의 마가 세력이라는 거는 한편에서는 중국을 굉장히 악마화하면서도 중국을 아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국방 전략에서는 아주 허술한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을 좀 이렇게 관여해서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긴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국방부에서 국방 전략이라는 문서를 내거든요. 그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그게 처음에 보도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신문 보도만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미중이 하여간 싸우는 건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동맹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미국 국방장관이 헤그세스라고 그 폭스뉴스 앵커 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소령인가 출신인데 지난번에 그 전 세계 그 미국 장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소령 출신이.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그 아이러니였었는데 이 양반이 주도하는 이제 그 국방전략서의 이제 넘버 원은 본토 방위로 바뀌어서 이민 방지라든지 요즘 주 방위군 막 시카고에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견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과연 미국의 이 대중 전략이 유럽이 이제 흔들린 건 맞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이 굉장히 그 일관성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거는 트럼프의 이제 개인기로 막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훨씬 어렵지만 중국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데인데 이런 식으로 타파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에 경주에서 시진핑 트럼프가 만날 확률이 높은데 그때 과연 돈만 챙길 건지 아니면 어떤 그 큰 안보 전략을 놓고 중국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질서나 그런 걸 위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얘기할 건지의 질문에서 아마 틀림없이 이제 그 관세 문제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 사령관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중국 견제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냐? 아니면 군사적으로 계속 못 살게 굴어서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거냐?
아니면 중국이 발전하는 거는 좋지만 세력이 너무 확장되는 것만 좀 막겠다는 거냐.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미국의 대중 전략의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미국 내에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미국 전문가들 만나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글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소련 비교하면 소련을 주저앉혔으니까 그걸 이제 트라이엄펄리즘이라고 그래서 승리주의죠. 완전히 우리가 그 소련을 망가뜨려 버렸다. 라는 그 승리주의처럼 중국을 대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안 된다. 뭐 탈냉전 때 러시아의 그런 뭐 이후의 처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더 인게이지를 해서 안보제도 안으로 서로 협의해서 그게 90년대 좀 되다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갔지만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훨씬 더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을 놓고 그 견제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견제든 뭐 전쟁이든 이건 다 수단이고 미중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AI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놀랍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압박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이제 수출 통제에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 이제 그게 한 팀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인데 한 2, 3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통령 8월에 미국 갔을 때 동맹 현대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한미 간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게 전쟁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이나 미중이 전쟁을 한다. 그럼 어디서 전쟁이 시작될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심리전 또는 인지전 같은 거. 그래서 그 SNS나 이런 데서 이제 가능하면 그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퍼뜨리고 하는 뭐 당연히 그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우주와 사이버에서 상대방의 GPS나 사이버 지휘 통제 체제를 최대한 교란시키고 그러니까 아직은 힘으로 싸우는 단계가 아니죠. 힘으로 싸우는 단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공군, 해군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잖아요. 옛날처럼 뭐 고지전이 아니니까 그거를 위한 전력을 현대화하는 거. 그게 이제 동맹 현대화의 큰 축이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고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우리의 군사력을 튼튼히 한다는 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는 건데 다른 한 축은 한미동맹을 좀 더 중국 견제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을 가져온다. 여러분들 뭐 중국 여행도 많이 가시고 지금 비자도 그렇고요. 저도 중국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제 뭐 삼국지나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한중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는 그 한중의 경제가 더 이상 보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더 경쟁적이고 중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그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는 거의 안 팔린대요. 그 뭐 중국 전기차나 이런 게 그래도 우리가 철수를 안 하고 있다. 왠지 아냐. 그래서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중국의 기술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남아 있어야 그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첨단에서의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은 뭐 사실 허상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다 버릴 거라고 여기서 믿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북한이 많이 만들어 놨고, 국제 정세 자체가 북한이 이제 중국, 러시아와 큰 연대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게 이제 자기네가 리더가 되려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앞으로 미중 관계를 놓고 이제 좀 봐가면서 내가 북한을 얼마나 압박을 할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이 예전처럼 막 육자회담을 중재해주고 막 북한에 압박을 넣고 근데 이번에 전승절 때 막로 올라가는 거 보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꼭 중국이 그래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별로 바랄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안보 문제에서도 어렵고 미국의 압박도 있고 그런 속에서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그 대중용의 한미동맹 변화에 얼만큼 참가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 정말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이슈가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 2만 명이 육군이고 8천 정도가 공군이고 나머지 이제 해군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대만용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전력이라고 다 평가해요. 대만하고 싸울 때는 뭐 공군이나 해병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주한미군은 오로지 북한을 위한 거잖아요. 굉장히 좀 좋은 일이죠.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정말 오늘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자기네 나라의 임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정말 직업군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한미군을 중국용으로 이제 상당히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연하게, 그죠? 꼭 북한만 쓰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쓰겠다. 그러니까 북한은 너네가 맞고 중국은 주한미군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동맹 현대화의 다른 축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도 좀 더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들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최대한 도와주지 말자. 미국과 거리 두기를 하자. 이런 얘기서부터 최대한 도와주자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서베이를 많이 해요. 여론조사 저도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요. 거기 일을 하는데 매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인데 이번에 8월에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만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만이 정말 뭔 일이 날까요? 제일 무슨 일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일 것 같거든요. 미국이 이제 자기네가 막 이러니까. 그 다음 일본은 바로 동중국해 센카쿠라고 그래서 그게 걸려 있고 우리는 사실 뭐 대만이 남 일이고 근데 제일 불안해하는 게 한국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정보가 이렇게 떠들어도 저기 멀리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일본이 훨씬 예민할 것 같은데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뭐 지식의 정도 이런 게 한국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점이었고 대만 급변 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같이 뭘 하자고 그럴 때 미국과 같이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50% 안팎의 우리 국민은 뭘 해야 된다고 대답해요. 미국과 같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수단은 인도적 지원, 그죠? 인도적 지원이나 간접적인 물자 지원 정도여야지 직접 우리가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거는 뭐 수치가 있는데 그게 높지 않아요. 10% 안팎.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만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한미동맹이 지역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북한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금 북한의 위상, 북한의 중요성이야말로 분단 이후 가장 북한이 강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전략적 지위가. 경제가 어렵긴 한데 작년, 재작년 GDP 성장률이 3.6%, 3.5%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익도 있고 중국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초부터 굉장히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 때 이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중앙 집권 경제 체제가 다시 회복이 됐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이제 중화공업이나 군수산업 이런 걸로는 발전이 된 걸로 알려지는데 저도 북한 경제 전공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경제가 중요한 게 지금 뭐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관계로 위상도 올라갔고 막루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자고 했을 때 김정은도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될 텐데 아쉬운 건 경제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그 정도로 힘들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힘들다고 보기는 거의 어렵다. 충분히 경제를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북핵이 합법화가 돼서 경제 제재를 다 풀어버리면 북한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더 위상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비핵화라든지 대북에 대한 레버리지는 거의 사라질 확률이 이제 높은데 그 트럼프가 그런 북한하고의 관계를 그 미국 생각만 하면서 막 나가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큰 당면 과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좀 길어졌는데 하여간 그런 세계 질서의 급변이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그 질서의 한 가닥가닥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미중의 싸움도 유지가 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뭐 편을 들어야 된다거나 어디가 이길 걸 그런 싸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이다. 북한의 문제도 당장 비핵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길게 보고 북한이 보고 있는 미래와 우리 미래 어차피 이게 3, 40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는 시대다. 근데 답을 알기도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각 분야에서 그런 생각을 해가시면서 일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 혹시 질문 그래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외교관 뭐 답변을 항상 보면 2028 마가 이 모자를 끼워놓는 건 3년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 헌법상 3년이 불가능한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한지 꼭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헌법 개정을 하려면 하원 반, 상원 3분의 2. 근데 그 중간 선거가 있긴 한데 뭐 사실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그리고 공화당 의원도 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단임 대통령이면 중간 선거 이후에 레임덕이 와가지고 힘이 급속도로 빠질 거로 보거든요. 근데 3년임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자기 이후에 정치 상황에 대한 장악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후계자도 빨리 지명하지 않을 거고 지금 뭐 루비오나 JD 벤스나 아니면 트럼프 마다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년임을 계속 얘기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후계자까지 그래야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얘란다 트럼프가 감옥에 가냐 백악관으로 가냐 막 그런 얘기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라면 중간선거 이후에 그런 단임 대통령으로서의 레임덕을 걱정하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까지 연장되도록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국민들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근데 결국은 이 정책의 성패가 가늠할 걸로 봐요. 특히 지금 하는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정말 그 보터들이 느끼기에 그 실패의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긍정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후계자 구도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명한 후계자가 당선이 되고 그럼 뭐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은 해봅니다. 근데 누구죠? 하여간 마가에서는 3년임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워룸 하는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분들 얘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뭐 좀 터무니없다고 보는 반응이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해 주신 전진석 교수님 다시 한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